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상곤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1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사 프로필입니다. 2008년 2월부터 요양보호사 강의를 시작해서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에 요양보호사 예상문제집을 출간해서 이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12년간 교수로 재직하였고 국시원, 실기평가 채점위원, 시험문항 개발위원으로 6년간 활동하였습니다. 노인에 대한 보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등으로 경제적 보상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보상 유형을 말합니다. 제도적 보상은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을 통한 여가활동,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에 노력하는 보상 유형을 말합니다. 정치적 보상은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는 노인들의 정책 자문, 노인이 보유한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 이러한 유형들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의 노화, 면역능력의 저하, 잔존능력의 저하, 회복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세포의 노화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뼈와 근육이 위축이 되고 키가 줄어듭니다. 75세가 되면은 키가 약 한 5cm 정도 줄어들고 피하 지방이 감소해서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면역능력의 저하는 노인에 있어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상황이 악화돼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면역능력의 저하가 되겠습니다. 잔존능력의 저하는 나이가 들므로써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식사하기, 양치질하기, 세수하기, 머리 감기, 옷 입기, 이동하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러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잔존 능력의 저하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능력의 저하는 노인이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으로 잘 발생이 되고 사소한 원인에 의해서 중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 능력의 저하라고 합니다. 비가역적 진행은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비가역적 진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의 심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이러한 것들이 증가되고 성에 대한 해고의 경향도 증가되면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가 되고 유산을 남기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 나이가 들면서 주로 이제 폐경이 들면서 나타나는데 수면장애라든지 식욕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살 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내향성의 증가는 외향성의 감소로 심적 에너지 자체가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을 내향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조심성의 증가는 어떤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면서
중립을 지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을 조심성의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경직성의 증가는 수동성은 증가되고 능동성은 반대로 감소가 됩니다.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해가려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태도를 경직성의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은 일생을 해고하면서 과거에 엉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려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해서 장기간 사용해 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걸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형태를 친근한 사물의 애착심 증가라고 합니다.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는 경향이 있고 재산이나 유산을 정리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의존성의 증가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존성의 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되게 되면은 부부관계는 이제 동반자 관계가 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의 상실감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후에 정체감, 적응기를 경험하면서 적응하게 되겠고 노년기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은 배우자의 상실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정학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형태를 수정학대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부 갈등은 주로 나타나는 게 가치관과 세대 차이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노인과 가족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노인은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형제 자매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노인 부양 해결 방안은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이 포함된 형태로 해결해 가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적 부양은 본인과 또는 가족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공적 부양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노인 부양을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노인 부양 해결 방안은 사회와 가족이 상호 협력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면서 노인이 개인이 잘 대처하고 또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정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정진에 도움을 주는 보험 형태를 얘기합니다.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시 급여 제공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에 기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보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면서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형태의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대상자들 위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보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노인 복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의 원칙은 노인에게 있어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형태를 독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참여의 원칙은 사회 통합과 또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호의 원칙은 지역사회 보살핌이라든지 건강보호 서비스 또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아실현의 원칙은 노인에 있어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역활동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원칙을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존엄의 원칙은 착취와 정신적 학대를 금지하고 노인에게 있어서 공정하게 대화하는 형태를 존엄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복지 사업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과 또 등급 외자 A, B,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치매가족 지원, 단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교육, 노인근익보호, 노인인식 개선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겠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에 노력하면서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상담, 치매 조기 검진, 치매 단기 쉼터, 카페 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으로 사업 주체는 시군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운영, 또 노인 서로 간에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역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업 주체는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지역사회 노인의 여가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양로시설부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까지는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노인이나 또는 대상자들을 관리하면서 의식주를 제공하는 시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은 대상자가 이 시간이 있을 때 이용하는 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얘기하는데, 입소자가 1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구인 인해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서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특히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얘기하는데, 입소자는 1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특히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인 인해가 되겠습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방문 목욕은 재가노인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2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시설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9일 이내가 되겠고 연간 4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60세 남자이기 때문에 65세 이하죠. 그런 경우는 노인성 질환인 혈관성 치매가 있고 신체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70세 이자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거동이 불편해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65세 이하이기 때문에 뇌경색증하고 신체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4번은 80세 남자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방문조사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올 때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 52개 항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노인을 평가해서 조사표에 입력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1차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인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는 제출하도록 해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장이나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을 판정합니다. 또한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방문해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 판정 항목은 신체기능 12개 항목입니다. 인지기능 행동변화가 21개 항목, 간호영역이 9개, 재활이 10개 등 총 5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하고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 같은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겠고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은 1, 2, 3, 4,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점수별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은 95점 이상인 경우로 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1등급이 되겠고 2등급은 95점 미만 75점 이상인 자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등급은 75점 미만 60점 이상인 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되겠고 4등급은 60점 미만 51점 이상인 자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5등급은 51점 미만 45점 이상인 자로 5등급은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은 12개 항목인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머리 감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 머리 감기 이러한 항목들인데 ADL이라고도 합니다.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등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장교양 유효기간은 과거에는 최소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재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4년, 2에서 4등급은 재등급 시 3년, 5등급은 2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7년 1월 달에 1등급 받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19년 1월 달에 또 1등급 받았을 경우에는 이 같은 1등급이기 때문에 4년입니다. 그래서 20년, 21년, 22년, 23년 1월 달에 등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교양급여에 있어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시설급여의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 간병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비는 도서, 백지 등 장교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교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1인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고, 요양병 간병비는 수급자가 시설에 있다가 아플 때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장교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게 장교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교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고 시설급여 시는 20%, 재가급여 시는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이 40에서 60% 경감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비용을 심사해서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서비스를 신청을 접수하고 방문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 쪽에 센터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이. 그러면은 서비스 내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가 종료되게끔 되어 있겠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증서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기능 상태하고 욕구 평가를 실시하면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욕구 평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의 급여 내용을 확인해서 복지연구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장교양 서비스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교양 인증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장교양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교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이해 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되겠고,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가족요양비의 경우에는 지급계좌를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로 신청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에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러한 것들이 기재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방문 요양 180분 3시간이죠. 주 5회, 월 20회 장교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슬로우 기본 욕구 단계입니다.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생리적 욕구는 식사, 배설, 수면, 성 등 같은 욕구인데 가장 하위 욕구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이 대상자들의 생리적 욕구부터 도와줘야 되겠고, 안전의 욕구는 신체나 정신의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특히 대상자의 욕창 예방은 안전의 욕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존경의 욕구는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말하고, 자아실현의 욕구는 최상위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기 완성과 관련되어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표준 서비스 분류 내용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정진이 포함됩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장보기,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이 지원되겠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외출 시 동행해서 대상자와 은행, 관공서, 병원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함께 동행한다든지, 산책 시 부축 및 동행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약 타기, 은행 가기, 관공서의 업무 대행이 여기에 포함되겠고,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이 해당되겠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그냥 방문 목욕,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치매 환자들의 행동 변화에 대처하고,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는 침구류 관리라든지 린넨 교환,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하고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고,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후에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다만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해서도 안 되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의 변경,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의료행위 금지 내용으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측정, 위간, 영양, 흡인, 도뇨, 욕창관리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고,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혈압약 투여, 안약, 안연고, 기약, 응급상황 시 비상약품 사용, 욕창 예방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제공, 응급처치나 보호가 어려운 경우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한 6개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보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보수교육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정보 전달자 역할인데,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인에게 전달하며 이들의 지상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찰자 역할은 대상자의 신체 변화와 투약 여부라든지 질병에 대한 증상, 또 심리적인 변화 등을 관찰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말법과 상담자는 대상자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또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리를 도모하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동기유발자는 대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유발하거나 지지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옹호자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단계입니다. 11개 정도 되는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변경을 요청할 때는 그 대상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개인 물품을 이용하고 개인 생활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는 노인의 이익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대상자가 시설에서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받고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서는 침대 생활을 해왔는데 이 시설에서는 침대 생활을 하게 되면 또 낙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은 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침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기록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한 다음에 이 대상자들이 있는 방을 동의도 없이 사진을 찍거나 방에 들어와서 구경하는 행위들은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침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노인의 상태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료 노인들을 괴롭히는 노인이 있어도 습관이라 생각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침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는 신체적 조건 및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안전을 이유로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되는데, 이 자식들이 시설에 올 때 사무실에다 선물을 사다 주고 해서 그 노인한테만 잘해주니까 다른 대상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침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구속을 하면 안 되고, 신체를 구속할 경우에는 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 상태나 구속 시간,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대상자의 손과 발을 묶어 놓는 것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침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인데, 이 시설에서 가장 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대상자에 맞게끔 개별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또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의학적 어떤 판정 없이 금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봉사 온 사람이 이 싼 파마약으로 파마를 한 다음에 어르신은 좀 비싼 파마약으로 이 파마를 하고 싶었는데 어르신의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서 속상해하는 것은 여기에 권리침해가 된 내용이 되겠고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면회나 방문 계획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자가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종교 활동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돼가지고 남들은 단풍 구경 간다고 하는데 본인은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가지 못하고 텔레비전 시청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 권리침해가 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는 개인 사물함을 제공하면서 금전이나 물품의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 처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처분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노인이 통장을 시설에 위탁하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통장을 받아가겠다면서 확인서를 쓰고 받아간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 없이 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권리침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교제, 성생활, 교육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인데, 노인에 있어서 이성교제를 존중하고 성적 욕구는 아까 마슬로우 욕구 이론이 가장 기본 욕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요. 교육품 사용은 타인의 권리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인데,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또는 보호자의 불만이나 고충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불만사항이라든지 고충 처리 요구 시는 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어르신이 아파가지고 병원 진료를 갔는데 막상 이제 시설에 도착해 보니까 식사 시간이 지나가지고 식은 밥과 국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좀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퇴소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를 선택할 권리인데,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퇴소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예를 들면 노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들에게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받고 노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그냥 전원시키는 경우는 여기에 권리침해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신체학대는 이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로 가스나 난방, 전기, 수도,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시키는 행위, 또 의료적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투입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포함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이 노인에게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이나 방문을 방해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또 지방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강조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성폭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본 앞에서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 목욕시키는 것들은 성적 학대에 포함되겠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 또 노인의 부양을 전제로 재산 증여 후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은 경제적 학대에 포함되겠습니다.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이런 행위를 포기하거나 또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행위는 자기 방임에 포함되겠습니다. 방임은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거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 생활비, 각종 요금,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등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 아픈데도 불구하고 집에다 그냥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임에 포함됩니다. 유기는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인지기능이 없는 노인을 고의적으로 배회시키거나 또는 배하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부양을 거부하거나 또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퇴소시키는 행위는 유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장교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교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장교양요원에 대한 건강 정진, 또 직무 향상, 교육, 취업, 창업, 상담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등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고 특히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사항들은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취업 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 기숙사 규칙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정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장교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중에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 사업장의 부도, 폐업하여도 산재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에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금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고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가 없고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은 이 음란한 농담이라든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해유하는 행위, 또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가 되겠고, 시각적 성희롱은 이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돼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책임윤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차별대하지 않고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가족 및 타 전문직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학대 노인을 발견했을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찰서에 꼭 신고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와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든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종사하고, 또 모든 직업인과 가족과 또 상호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설장에 보고하면 되겠고,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해야 되는데, 복지용구를 판매한다든지 본인 부당 할인 행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하는 행위, 기록들을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상황은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실장에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는 첫 번째,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세 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공돼야 할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또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관절 전체 통증이 있다든지,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밤에 통증이 심하고 관절이 뻣뻣해질 수도 있고, 통증이 어깨 주변에서 시작해서 팔로 뻗어가는 반사되는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 소리가 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팔을 등 위로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어깨 스트레칭 운동이 있고 어깨 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어깨 스트레칭 운동은 4가지 형태가 있겠고, 어깨 근육 운동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근육 운동은 보면은 이 팔굽혀펴기라든지 양쪽 어깨를 올려서 어깨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또는 4번 같이 등척성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침대에 누운 자세에서, 이거는 이제 이 복이죠. 엎드린 자세에서 어깨를 위로 올린다든지 또 팔을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깨 근육 운동이 되어 있고, 어깨 스트레칭 운동은 첫 번째 거는 보면은 이제 팔을 이 한쪽 팔을 이제 팔꿈치 안으로 넣어가지고 잡아당긴다든지, 또 팔을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팔꿈치를 당기거나, 또는 세 번째는 팔꿈치를 위로 향하게 올리거나, 또는 수근을 뒤로 잡고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이런 것들이 어깨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손목 통증입니다. 이 손목 통증은 특히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에는 정중신경이 중앙에 있는데, 이 정중신경 압박을 받게 되면은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의 감각 이상이나 저림 감각, 통증, 또 근력이 약화되고 손목을 굽힐 때 통증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하고 손을 털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통증과 저림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스트레칭은 손목을 굽혀 가지고 밑으로 향하게 한다든지 위로 향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손목 통증 자가 진단법으로 이 손목을 굽혀 가지고 손등을 맞대서 이 1분간 정도 있게 되면은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형태를 양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는 몸통을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서 전환하고,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침대나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을 발판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춰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의 통증은 목이 뻣뻣하고 어지럼증 같은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 어깨, 팔, 손에 전체통은 부분적인 통증이 발생하면서 팔에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목 주변 부의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 내측 상가염하고 외측 상가염이 있는데, 내측 상가염은 골프 팔꿈치라고 얘기하고 외측 상가염을 테니스 팔꿈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측 상가염은 손목을 굽히는 일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통증이 발생하면은 내측 상가염이 되겠고, 외측 상가염은 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또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치치는 동작 이런 것들을 할 때 팔꿈치 관절에서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측 상가염이 있을 때 스트레칭 하는 운동은 오른쪽에 1번, 2번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고, 외측 상가염은 아래쪽에 있는 그림 같이 3번, 4번을 하면 되는데, 3번은 팔꿈치를 굽히고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팔꿈치를 이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안으로 회전시키면서 잡아당기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치료인데, 초기 치료는 보통 이제 하루에서 3일 정도 내 치료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휴식을 하게 되면은 이 외상을 조절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은 이 부정과 통증을 경감시키고 근육 경련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초기 치료는 냉찜질, 만성 통증은 온찜질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은 부종을 줄여주고 움직임을 감소시키는 통증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올리기를 하게 되면은 부종은 완화되면서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고정은 통증과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고 아픈 부위를 부모로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으로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간 쉽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자세는 10에서 15초간 유지하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하는데 호흡은 멈추지 말고 편안하게 스트레칭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사의 감염 예방입니다. 결핵입니다. 결핵은 감염 대상 접촉 시에 이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는데 2, 3주간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식은땀 증상이 있으면은 이 결핵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이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하면은 결핵균이 3일 되겠습니다. 독감은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권장하고 있고 독감에 걸린 요양보사는 7일 정도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되면 감염된 경우에 증상이 약해도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 3일간은 음식을 조리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오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11월과 4월의 발생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직접 접촉이나 의복이나 침구, 수건 등 간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도 있고 대상자 동거 가족, 요양보사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처방 연고를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면 되는데 1주 간격으로 2회 하면 되겠습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 건조하고 세탁 후에 3일간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3일간 햇볕에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머리니는 머리 접촉, 침구류, 모자, 옷 등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 있는데 이 석회가 있는 경우 알입니다. 치료가 불필요하고 떨어진 이는 48시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서 청소하면 되겠고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 건조시키고 살충 성분이 섞여 있는 샴푸를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 결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인요양 이박사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제2탄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